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각 당의 사정들이 총선 이후 복잡하게 엉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우선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도 물러났고 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사실상 자기 임무를 종료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도부가 공백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에 뭐 통합당이 뼈아픈 게 선거에도 졌지만 대권 주자라는 유력한 장수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오세훈도 그렇고 또 뭐 지역에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좀 떨어졌어요. 나경원 원내대표, 뭐 심재철 원내대표 이런 사람 사라져서 굉장히 좀 아픈 대목인데 우선은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야겠죠. 예. 체제로 가야 되고 8월에 전당대회를 하면은 새로운 뭐 시스템으로 당 대표를 좀 모셔야 될 텐데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수습을 할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습할 사람이.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자르다 할 정도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에서 그나마 103석이라도 얻은 것은 김종인 덕이다, 덕택이다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좀 당을 추스리는 역할을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얘기들은 있더라고요. 네, 총선 결과가 나온 다음 날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견제할 수 있는 문재인 정권이 잘못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표라도 주신 거에 국민에게 감사드린다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또 기자들이 비대위원장으로서 김종인 선대위원장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또 물어봤더니 표정이 좀 밝고 아주 밝은 얼굴로 웃으시면서 너희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아주 그 화난 얼굴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부인을 하지 않고 그렇죠.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와 나는 못 들었는데 그렇죠. 본인 멘트는 이제 하시더라고요. 나는 선거까지만 내 역할이고 권유받은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얼굴 표정 보면은 불감청 고소원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시켜주면 하겠다는 뜻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시각도 물론 있어요. 그렇죠. 뭐 철새 이미지도 있고 연세가 좀 높으시다는 이미지도 있지만 그만큼 또 경륜이나 또 컨텐츠가 있는 분도 많지 않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때까지의 당을 추스리는 역할 그렇죠. 아닙니까? 그 역할은 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당대표를 모시고 자기 대권 주자를 빨리 세워야지 지금 그 대선이 2년밖에 안 남았어요. 2년 전에 그러더라도 금방입니다. 금방입니다. 2022년 3월이면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다음에 대표로 모실 분은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실패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탄핵 이미지거든요. 탄핵할 때 총리를 했다는 이미지가 그걸 불식시키기가 어려웠어요. 본인의 또 물론 멘트나 이런 게 좀 너무 좀 꼰대 이미지가 있었긴 했지만 그런 거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40대, 50대 뭐 이런 쪽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좀 많이 영입돼서 새로 당을 좀 끌어갔으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네. 지금 총선에서 당내 대권 주자군들은 대부분 탈락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밖에 있는 분들 이번에 뭐 무소속이라든가 이게 나오신 분이 홍준표, 김태호 이런 분들도 지금 당내 진입을 할 게 분명하고 또 유승민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당내에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또 안철수 전 대표의 지금도 대표죠 국민의당 이런 분들도 보수에 또 합류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보수가 재편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전면적인 재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저는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긴 하지만 홍준표 당선인이 그 당선 소감에서 난 빨리 당으로 돌아와서 당을 내가 이끌겠다 이런 뉘앙스의 어떤 발언을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자신이 아무리 그렇게 그 당의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당의
어떤 선당 후사를 생각하면 내가 이끌고 안 끌고의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무슨 뭘 나선다기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당이 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당에 좀 들어가서 뭐 벽돌 하나라도 내가 쌓겠다. 이런 심정이 모아져야 당이 새롭게 되는 건데 마치 지금 내가 당을 이끌어서 새롭게 내가 무슨 뭐 대선 주자로 나가거나 당대표로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는 그 행위 자체가 사실은 지금 이 당의 어떤 상황인지를 아직도 피부에 안 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도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난 탄핵 과정에서 자신은 또 어찌됐든 당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네. 경선도 받고 대선 주자도 했던 사람이고 이럴 때일수록 자기가 내려놓는 모습,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당에 지금 어찌됐든 새로운 바람이 일려면 어떤 사람도 그런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미랄이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사실은 임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가치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 분이 그렇죠. 차기 대표가 돼서 강하게 끌고 가면서 국민들한테 잠시만 이미지를 줘야 대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렇죠. 거아닌가요? 이번 총선에서도 중도층을 끌어들이는데 실패한 게 통합하고 혁신하고 두 개가 필요한데 통합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양을 맞췄어요. 새로운 보수당도 끌어오고 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좀 같이 힘을 합쳐라 하고 통합은 모습은 갖췄는데 혁신 모습은 못 갖췄잖아요. 새로 태어나려는 모습. 공천할 때 보니까 청소는 싹 해서 가구로 드러냈는데 새로운 가구를 넣어야 되는데 많이 본 가구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가구에 안 맞는 엉뚱한 가구가 세탁기 들어갈 자리에 청소기가 들어오고 막 뒤죽박죽이 돼버려서 국민들이 아유 2016년대에도 공천 파동하더니 지금은 뭐가 달라졌어. 이런 거에 대한 실망감도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수가 과거 유승민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저는 뭐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도 많고 그분의 비판할 것도 많지만 그 옳은 얘기도 좀 있어요. 탄핵의 강을 빨리 건너야 된다. 그래야지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은 사실상 군소정당이 거의 소멸한 셈이거든요. 그렇죠. 뭐 민생당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공화당 특히 이 보수 쪽에 또 친박신당 거기에 한국경제당 기독자의 통일당인가 뭐 이런 세력들도 지금 원내 의석을 넣지를 못해서 진출이 좌절이 됐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오래 계시면서 썩은 물 역할을 했던 분들도 또 싹 쓸어내는 그런 또 순기능은 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하여튼 그 기업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재벌 빼놓고 중소기업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당도 대기업인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만 살아남고 나머지 중소기업, 신생기업, 자영업은 그냥 거의 절단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저 제3당의 역할이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여는 건데 그게 좀 극과 극의 대결로 가지 않겠느냐 좀 걱정이 들고 또 중진들만이 좀 청소한 게 청소라고 본인들은 굉장히 불쾌하겠죠. 본인들은 굉장히 불쾌하겠지만 그 호남 사투리로 징하게 징하다니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징하게 오래 하긴 했거든요. 박지원 의원, 박주선 의원, 정동영, 천정배, 유성엽 의원, 또 뭐 개인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지만 선거할 때마다 당을 좀 바꾸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너무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이 좀 새로운 그 물갈이를 된 거는 저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미래통합당도 그 이번에 민생당 좀 바뀐 것처럼 좀 헌 물들을 좀 더 새로운 물로 좀 바꾸려는 노력을 좀 더 하면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박지원 의원하고 또 서청원 의원도 그렇죠. 지금 현역 의원입니다. 8선입니다. 네, 8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기록했던 진짜 기록이죠. 9선에 도전을 했다가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포 있지 않습니까? 목포의 선택이 사실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목포라는 지역구는 한 번도 김대중 대통령과 연관이 없는 사람을 뽑아준 적이 없더라고요. 건너갑, 화나갑, 뭐 또 김홍일, 뭐 아들이건 오른팔, 왼팔.
이제 박지원 의원까지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의 하나의 어떤 분신, 집사 뭐 이런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김원희라는 당선인은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했다가 목포에 당선이 됐어요. 네. 직접적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뭐 연관 있는 것도 없고요. 오히려 근데 박원순계죠. 그렇죠. 예.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포가 그렇게 선택했다는 건 호남 전체가 이제는 김대중 대통령 또는 동교동 뭐 이런 그 정치의 마지막이 사실 또 박지원 의원이었는데 동교동계를 이제는 안녕하는 게 아니냐. 또 서청원 의원도 사실은 이 상도동에 또 하나의 어떤 뿌리를 갖고 계시고 김무성 의원은 박지원 의원과 같이 동교동과 상도동의 직계는 아니나 가신그룹은 아니나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또 심부름도 하면서 그런 그 역할을 했던 마지막 세대 막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분들을 보내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는 그야말로 삼김시대의 진짜 종언이다. 이번에 그런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도 보면은 이번에 압승을 거둬서 뭐 크게 힘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날개를 단 분이 이낙연 그렇죠. 공동선대위원장이 아닌가. 네. 이번 어떻게 보면은 대권 잠룡의 한 사람으로서 잠룡, 잡이 아닙니다. 합격점을 받았다 네.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낙연 위원장의 앞길이 그렇게 순탄할까요? 그렇게 순탄하는 게 역사상 보면 없죠. 뭐든지 이번 총선의 하이라이트는 이낙연입니다. 예, 그렇죠. 그동안에 뭐 지역에서 여러 번 당선되고 전남 노지사를 했고 총리도 했지만 수도권에서 당선된 건 처음이거든요. 예. 그리고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제1야당 대표를 꺾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한 20여 군데 지역구에 후원회장을 맡아서 2년을 또 자기 세력을 많이 확보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꽃길 아니냐. 근데 이제 그 당선되고 발표할 때도 나를 안 찍은 사람의 마음도 알겠다. 당선된 사람이 더 시무룩해요. 표정 관리를 잘하더라고요. 표정 관리를 하는 거죠. 예, 오히려 낙선한 황교안 대표가 얼굴이 더 밝고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겸손한 자세는 좀 높이 평가합니다만은 당 내에서 꽃길로 가기는 안 놔둘 거다. 우선은 본인의 희망은 뭐 당대표도 하고 8월에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하고 그다음에 대선 주자로 가려고 할 텐데. 그게 문재인 코스 아닙니까? 그렇죠. 문재인 코스인데. 근데 문재인은 당신은 친노 세력들이 그렇죠. 그렇죠. 이분은 친문이 아니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만 해도 친문이 목말 태우고 그 기마전 하는 식으로 다녔고 그 이낙연은 친문 계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또 대권 주자들이 지금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어렵다. 그래서 당대표는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바로 대권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도 원래 그 큰 승리를 얻고 나면은 그 농공행상이 있거든요. 그 농공행상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낙연 전 총리가 의외로 고난을 받을 가능성은 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해찬 현 대표가 8월 24일이면 물러나기 때문에 당 지도부도 개편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 청와대 그룹들이 대거 그렇죠. 코돌이라고 합니다만 코로나 덕분으로 들어와서 과거에 탄돌이라는 말이 있었죠. 탄핵 덕분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적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아주 중진으로 이렇게 커버린 86 그룹들 대부분 다 당선이 됐습니다. 공천도 다 받았지만 거기 보면 뭐 송영길, 우상호, 홍영표, 이인영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이번 양산을에 내려갔다가 또 당선이 되어온 김두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 같고 외부에서도 또 박원순, 이재명, 김경수 이런 사람들도 또 말하자면은 뭐 당 지도부에 들어올 수는 없지만 자기 대권을 겨냥해서 상당한 뭔가 자신의 영향력이랄까 입지를 확보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단 이번 선거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민주당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민주당은
한 번도 같은 이름으로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거든요. 총선을. 그러니까 4년 전에도 더불어민주당, 4년 후에도 더불어민주당.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지도부 바꾸고 2년에 한 번씩 당명 바꾸고 분당이 있고 뭐 탈당파도 있고. 근데 4년 동안 고스란히 이름도 똑같고 일사불란한 어떤 정당이 됐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뭐냐면 그러니까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낼 사람들을 전부 다 솎아내 버렸어요. 이를테면 뭐 추미애, 뭐 박영선 이런 사람들 전부 장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비주류들을 전부 사실은 공천 안 줬죠. 이종걸 같은 사람. 옛날에 원내대표 시절에 문재인 당대표를 막 면전에서 뭐라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정권 안 주고 솎아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자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분위기를 딱 뭐 정해졌다? 뭐 해서 86그룹이 있긴 하지만 86그룹이 딴 목소리를 내긴 힘들 것 같고요. 김두관이 갖긴 했지만 자기 사람이 없다. 일단 자기 새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김포에 외롭게 있다가 어쨌든 PK를 갔다고 PK에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PK 의원들도 없는데 김영춘도 살아남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내가 PK의 맹주에 하기엔 또 애매하고 이런 참 역학구도가 그렇다고 해서 딱히 떠오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도리어 조국이 살아날 거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친문이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다. 이낙연에 견제할 수 있는 친문 그룹에 사실 대권 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김경수가 아직도 대법까지 가야 되죠. 뭐 이재명 대법까지 가야 되죠. 뭐 박원순 사실 지지율이 없죠. 지지율이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급하게 생각하는 건 어쨌든 친문 그룹의 주자. 이걸 누구를 내세울 건가? 이 고민을 친문 그룹들은 아마 할 거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조국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통합당도 솔루션 하나로 해결책이 하나로 윤석열 같은 분을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런 얘기도 사실은 뭐 그냥 시중에서는 회자를 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역 검찰총장 중에 이렇게 찌를 듯하게 인기가 있는 분은 없죠. 그런데 사실 정치권에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장벽이 굉장히 몇 가지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장모와 부인의 이야기. 사실 이게 청문회 때 김진태 의원이랑 야당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때는 주진우부터 얘기했고 전부 나서서 아무것도 없다. 낙검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김어준이나 막 방어를 했거든요. 무슨 부인 비리가 어디 있느냐 뭐 했다가 지금 이게 역전된 것이라서 어쨌든 무조건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과정은 충분히 또 거쳐야 되고 또 현 정권이 사실 왜 안 자르는지 제가 느낌에 뭐냐면 순교자로 안 만들려고요. 그렇겠죠. 잘라버리면 최동욱처럼 또 이제 순교자처럼 최동욱이 막 또 자기가 저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아예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고 내쫓기는 형식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어떤 과정이냐에 따라서 나중에 또 정치적 리더십을 또 보여야 되는 어떤 과정도 있고 참 지난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8월 달까지 무슨 뭐 그렇게 해결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회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이 맞물려 가겠습니다만은 청와대도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이 맡고는 있습니다만은 양념처리가 민주연구원장 아닙니까? 이번에 총선 기획을 총괄해가지고 어쨌든 압승을 이끌어낸 1등 공신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임기 후반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는다.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나와요. 본인은 이제 당장 당에서 떠나겠다, 정치를 떠나겠다 하지만 그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지금은 무조건 비서실장 갈 겁니다. 왜? 180석을 누가 만들었는데 물론 겉으로 내가 만들었어 하는 소리는 안 하겠지만 그렇죠. 그게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비서실장 가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럴 거예요. 차라리 어떤 의미에서는 비서실장 안 가면 비선 실세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왜? 양정철이 다 앞으로도 모든 게 다 양정철 손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가서 당당하게 이제는 당과 그다음에 내각 장관들한테 뜻대로 해 하고 내임덕을 일단 방지하겠다. 완전히 그런 선봉장에 설 가능성이 이제는 농후하죠. 어쨌든 민주당도 앞으로 당대표 또 대권 후보 청와대 개편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소용돌이가 칠 가능성도 많은데 지금 유일하게 군소정당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심상정입니다. 그렇죠. 이 정치 소용돌이를 만든 사람이 바로 심상정이에요. 그렇죠. 이거 참 1+4
그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그거를 민주당하고 손잡고 다 통과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다가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의당 자기만 살아나고 당은 또 엉망이 돼 버렸어요. 정의당 표가 좀 의석수 늘리려는 기대로 사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한테 배신을 2번 당했어요. 새로운 위성정당 만들어서 배신당하고 그것도 위성정당을 민주당이 2개나 만들었잖아요. 또 하나는 선거 연대라도 해서 정의당을 조금 살려줄 때는 뭐 창원이라든지 수도권 한두 군데는 해줄 만한데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번 사기를 당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살아서 나왔는데 정의당은 새로운 기로를 이제 차지하죠. 그동안에는 민주 대 반민주, 뭐 산업화 대 뭐 민주,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구도로 여태까지 성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미래를 보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저렇게 투쟁만 하고 민주당에 종속되는 당으로만 움직인다면은 미래는 더 없다고 봐야죠. 이번에 그래서 정의당이 비록 6석은 확보는 했지만은 사실상은 정의당이 큰 타격을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정의당이 그동안에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군소정당이 그렇죠. 신뢰를 받았는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조국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패스트트랙 법 처리 과정 속에서 그렇죠. 정의당이 정의가 없어져 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정 지지층이 많이 좀 흔들린 거에 이번에 투표율로 나타났죠. 뭐 1.7% 정도밖에 안 나왔으니까 상당히 위축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쳐야 합니다. 통합당이 또 보수 우파가 철저히 쇄신하고 2022년 진짜 본게임입니다. 총선은 뭐 예선전이고요. 예선전에서는 좀 질 수도 있는 거고 본게임에서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그때까지 철저히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기회는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